한국은 기술만 다 넘겨주고 결국 쫓겨날 것이다. 지금 호주 방산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이브 아이즈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48년. 반세기 동안 외부인은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보지 못한 그들만의 조달 관행. 1조 2천억 원 규모의 거대 자주포 사업에서 당연히 미국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택은 한국의 K9 썬더였습니다. 호주가 기술을 노릴 때 한국은 그 욕망을 미끼로 더 큰 판을 설계해 두었습니다. 동맹의 의리보다 무서운 한국의 치밀한 설계. 캔버라를 뒤흔든 그 진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캔버라발 보도자료가 떴습니다. 호주 국방부 자주포 도입 사업 최종 후보 발표. 미국 M109A7과 한국 K9 썬더. 저는 런던 사무실 책상 앞에서 화면을 응시하며 손가락을 멈췄어요. 1조 2천억 원 규모, 40문 도입, 30년 운용 계약.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서방 질서의 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키보드 위에 올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15년 경력에 이런 긴장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에단 로웰입니다. 영국 국방 전문 기자로 일하며 나토와 영연방 국가들의 방산 조달을 취재해왔죠. 케임브리지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곧바로 이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인생 중 절반 가까이를 미국과 영국, 호주를 오가며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서방 세계엔 보이지 않는 성벽이 있다는 것. 그 안에서만 무기가 거래되고 기술이 공유되며 신뢰가 작동한다는 사실이었죠. 파이브 아이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2차 세계대전 직후 맺어진 비밀정보협정에서 시작된 이 동맹은 세계 최강의 정보 네트워크였습니다. 위성 감청부터 암호 해독, 군사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죠. 이들 사이엔 암묵적인 룰이 있었어요. 서로를 도청하지 않는다는 것. 그만큼 깊은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방산 시장에도 똑같은 관례가 적용됐어요. 무기는 이 5나라 내부에서 조달하는 것. 상호 운용성을 유지하고 기술 유출을 막으며 전략적 일체감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죠. 1976년 호주가 처음 자주포를 도입한 이래 48년간 이 원칙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호주 육군이 쓰는 장비 대부분은 미국제였고 일부는 영국이나 캐나다에서 들여왔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은 이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존재할 수 없었죠. 성벽 밖의 나라였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당연한 질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K9 썬더. 폴란드와 터키에 수출된 이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파이브 아이즈 국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기엔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서는 정치적 무게가 실려 있었죠. 저는 워싱턴의 한 로비스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처드 콜먼. 미국 방산업계에서 30년 넘게 일한 인물이었어요. 콜먼은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결국 미국으로 돌아올 거라고요. 동맹이라는 건 그런 거라면서요. 콜먼의 확신엔 근거가 있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 사이에선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캐나다가 전투기를 도입할 땐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를 선택했어요. 뉴질랜드가 해군 함정을 새로 건조할 땐 호주 조선소와 계약했죠. 영국 육군의 장갑차는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제품이었습니다. 이 성벽 안에선 모든 게 순환했어요. 기술도, 돈도, 신뢰도요. 외부 국가가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호주 국방부 자료를 뒤지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이번 사업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가 현지 생산이었습니다. 단순 조립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조 능력 이전. 60% 이상의 부품을 호주 내에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미국 방산업체들은 이런 요구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완성품을 팔거나 기껏해야 조립 라인을 제공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폴란드 계약에서 이미 현지 생산 방식을 적용했고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었어요. 호주는 뭔가 더 큰 걸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무너진 뒤 빈 공장들이 즐비한 멜버른과 애들레이드. 1,5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진 제조업 공백. 호주 정부는 이번 계약을 산업재건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게 분명했죠. 그렇다면 미국의 전통적인 방식으론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 지역의 실업률, 제조업 종사자 수 변화 추이, 정부의 산업재건 정책. 숫자들이 하나씩 모이면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호주는 무기를 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장을 다시 돌리고 싶었던 거죠.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자를 양성하고 제조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제안은 호주 입장에선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K9 썬더는 이미 전 세계 10개국 이상에 수출됐고 현지 생산 실적도 있었어요. 폴란드에선 크라브, 폴란드 하우비카라는 이름으로 자체 생산까지 했습니다. 기술 이전에 인색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파트너십을 제안했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성능 경쟁이 아니라 철학 대결이구나. 콜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지 생산 요구에 대해 미국 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콜먼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최종 조립은 호주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핵심 부품은 미국에서 공급할 거라고요. 그게 효율적이라면서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콜먼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호주가 원하는 건 효율이 아니라 자립이라는 걸요. 저는 기사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이 계약은 자주포가 아니라 성벽의 방향을 정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본문 첫 문장을 썼어요. 이건 장비 구매가 아니라 서방 질서의 시험대라고요. 48년간 지켜온 동맹 우선 조달 원칙이 처음으로 도전받는 순간이라고 적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과연 호주가 이 성벽을 무너뜨릴까요? 창밖으론 런던의 회색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화면 속 두 개의 이름을 번갈아 봤어요. M109A7, K9 썬더. 하나는 48년 동맹의 무게를 짊어진 선택이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하는 도전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론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길 거라고요. 파이브 아이즈라는 성벽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한국은 좋은 제안을 했지만 결국 정치적 압박 앞에서 밀려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화 몇 통이면 충분할 테니까요. 캔버라의 국방부 관료들도 결국엔 동맹의 무게를 선택할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제 확신 한편엔 작은 의구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한국이 선택된다면요? 만약 호주가 정말로 48년 관행을 깬다면요? 그건 단순한 계약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성벽에 균열이 생기는 거였어요. 작지만 선명한 금. 그 틈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이 흘러들어올 수도 있었죠.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식어버린 커피가 씁쓸했어요. 발표는 일주일 뒤였습니다. 호주 국방부 획득 차관보 마이클 해리슨이 직접 나선다는 소식이었죠. 전직 공군 장교 출신인 해리슨은 55세의 실용주의자였습니다. 화려한 수사보다 숫자와 조건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가 어떤 선택을 발표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선택이 무엇이든 앞으로 30년 동안 서방 방산 시장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사실이요. 성벽이 유지되든 무너지든 이 순간은 역사에 기록될 분수령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누가 감히 이 성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캔버라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생중계 화면을 켜고 의자를 당겼어요. 오전 10시 정각. 마이클 해리슨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의 해리슨은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손에 든 서류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석이 조용해졌죠. 해리슨은 마이클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첫 문장이 나왔어요. 호주 육군 자주포 도입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고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화면 속 해리슨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선정 기종. K9 썬더. 그 순간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브리핑룸이 순간 정지된 것처럼 보였어요. 기자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호주 방송 기자는 메모를 멈췄고 미국 국방 전문지 특파원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로이터 통신 기자가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48년 만에 처음 벌어지는 일이었죠. 파이브 아이즈 국가가 동맹국이 아닌 제3국 무기를 선택한 겁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해리슨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성능, 가격, 현지 생산 능력, 기술 이전 의지를 종합평가했다고요. K9 썬더가 모든 면에서 우수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없었어요. 미안함도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확신만 가득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일주일 전 콜먼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동맹이라는 건 그런 거라던 그의 여유로운 목소리. 결국 미국으로 돌아올 거라던 확신. 하지만 호주는 달랐습니다.
동맹의 무게보다 조건을 선택했어요.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거죠. 해리슨이 질의응답 시간을 열었습니다. 미국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동맹국과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해리슨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명분이 아니라 조건을 선택했다고요. 호주 육군에게 필요한 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전 능력이라면서요. K9 썬더가 그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켰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초안을 수정해야 했어요. 일주일 전 작성했던 제목을 지웠습니다. 새로운 제목을 썼죠. 48년 동맹 우선 조달, 첫 붕괴.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976년 이래 처음으로 파이브 아이즈 성벽에 균열이 생겼다고 적었어요. 한국이라는 외부 국가가 이 견고한 성벽을 뚫은 거라고요.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화면 속 기자들이 우르르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15년간 당연하다고 믿었던 질서가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파이브 아이즈라는 성벽은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뚫을 수 있는 벽이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리처드 콜먼이었습니다. 콜먼의 목소리는 일주일 전과 달랐어요. 여유가 사라지고 날카로움만 남아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호주가 원한 건 무기가 아니라 공장이었다고요. 미국은 장비를 팔려 했고 한국은 파트너십을 제안했다고요. 콜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캔버라에 압력이 있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정치적 결정일 뿐이라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 너머라 그가 볼 순 없었지만요. 이건 정치가 아니라 산업 논리라고 설명했어요. 호주는 자동차 산업 붕괴 이후 제조업 공백을 메우고 싶어 했다고요. 그러려면 기술 이전이 필수였고 한국이 그 조건을 충족시킨 거라고요. 콜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구름은 걷히지 않았죠. 마치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폭풍은 지나갔지만 앞으로 뭐가 올지 알 수 없는 상태. 저는 다시 기사로 돌아갔습니다. 해리슨의 발언을 정리했어요. 명분이 아니라 조건을 선택했다는 문장을 3번이나 읽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48년간 유지된 동맹 우선 원칙이 실리 앞에서 무너진 순간. 성벽보다 조건이 중요해진 시대였습니다. 노트북 화면 한쪽에 다른 기사들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방산 매체들의 반응이었어요. 호주의 놀라운 선택, 동맹 우선 원칙의 종말, 새로운 시대의 시작. 제목들은 모두 충격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저는 기사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일까, 끝일까요? 한국의 K9 썬더가 호주에 도입되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면 더 큰 변화의 신호탄일까요? 파이브 아이즈 성벽에 생긴 이 균열이 점점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편으론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걸로 만족할까요? 사신문 수출, 1조 2천억 원 계약. 분명 큰 성과였어요. 하지만 호주가 요구한 건 현지 생산이었습니다. 60% 이상의 부품을 호주에서 만들어야 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결국 기술을 넘겨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수출은 성공했지만 미래 경쟁력을 잃는 건 아닐까요? 저는 메모장에 질문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계약서를 봐야 했어요. 세부 조항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현지 생산의 실체가 무엇인지, 기술 이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했죠. 저는 호주 국방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부속 문서를 요청할 계획이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군사 기밀이라며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어요. 이 계약의 진짜 의미를 알아내려면요. 화면을 저장하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한 잔 더 내려야 할 것 같았어요. 긴 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기사를 다듬고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돌려야 했어요. 48년 만의 변화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창밖으론 런던의 야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차들이 불을 밝히며 지나갔어요.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42세 기자. 15년간 이 분야를 취재해온 사람. 하지만 오늘 벌어진 일은 처음이었어요. 경험으론 예측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사가 떠 있었어요. 마지막 문단을 써야 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다. 서방 질서의 변곡점이다. 성벽은 무너졌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문장을 지웠습니다. 너무 선언적이었어요. 다시 썼습니다. 호주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48년간 유지된 질서가 오늘 바뀌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편집장에게 보낼 차례였어요. 하지만 보내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이었어요. 한화 디펜스의 공식 입장. 저는 서울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기사를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들고 한국방산 전문 기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화 측 반응이 나오면 연락 달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계약 담당자 인터뷰를 부탁한다고 적었어요. 막준혁, 한화 글로벌 사업 총괄. 그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 계약의 설계자를 직접 만나 물어봐야 했어요. 한국은 정말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메시지를 보내고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식은 커피가 씁쓸했어요. 하지만 마셨습니다. 오늘 밤은 잠들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48년 만의 변화.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흘 후 저는 마이클 해리슨과의 인터뷰를 성사시켰어요. 캔버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호주 국방부 청사. 해리슨은 집무실에서 저를 맞았어요. 창밖으론 캔버라의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런던의 회색 하늘과는 완전히 달랐죠. 해리슨은 커피를 권했고 저는 노트북을 펼치며 첫 질문을 던졌어요. 왜 K9 썬더였냐고요? 해리슨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성능 때문만은 아니라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면서요. 저는 펜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해리슨의 다음 말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현지 생산. 해리슨이 꺼낸 핵심 단어였습니다. 호주는 단순히 자주포 40문을 사려는 게 아니었어요. 제조 능력 자체를 들여오고 싶었던 겁니다. 60% 이상의 부품을 호주 내에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라 필수 요구사항이었죠. 해리슨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기가 아니라 공장이라고요.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미국은 왜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냐고요. 해리슨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국 방산업체들은 완성품 판매에 익숙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최소화하고 핵심 부품은 본국에서 공급하는 방식이죠. 효율적일 순 있지만 호주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해리슨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빅토리아주 제조업 통계 자료였어요. 201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떨어진 고용 수치. 멜버른과 애들레이드의 빈 공장들. 자동차 산업이 무너진 뒤 남은 공백이었습니다. 해리슨은 손가락으로 숫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1,5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요. 숙련 기술자들이 떠났고 제조 생태계가 붕괴했다고요. 포드가 떠났습니다. 2016년 멜버른 공장 폐쇄. 홀덴이 떠났어요. 2017년 애들레이드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도요타도 떠났죠. 같은 해 멜버른에서 철수했어요. 해리슨은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60년 넘게 이어진 호주 자동차 산업이 3년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고요. 용접공, 조립공, 품질검사원, 설계 엔지니어. 모두 일자리를 잃었다고 했어요. 저는 숫자를 보며 놀랐습니다. 직접 고용 4만 명.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15만 명 이상. 이들이 일순간에 직업을 잃었어요. 공장 부지는 텅 비었고 협력업체들은 연쇄 도산했습니다. 해리슨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산업이동이 아니라 재앙이었다고요. 호주 제조업의 심장이 멈춘 거라고요. 저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K9 썬더 계약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해리슨은 명확하게 답했어요. 한화는 단순히 자주포를 파는 게 아니라 제조 시스템을 이전하겠다고 제안했다고요. 설계 데이터 접근 권한, 현지 인력 대규모 기술 훈련, 부품 생산 라인 구축. 이 모든 게 계약에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어요. 산업 재건 프로젝트였습니다. 호주는 자주포를 사는 동시에 제조업 기반을 되살리려 했던 거죠. 1조 2천억 원 계약의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국방 사업이자 경제 사업이었습니다. 해리슨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질롱 지역에 새로운 생산시설을 짓는다고요. 거기서 포탑 조립, 장갑 용접, 사격 통제 시스템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폴란드 모델을 참고했다면서요. 한화가 폴란드에서 했던 것처럼 호주에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럼 호주형 자주포가 나오는 거냐고요. 해리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목표라고 했어요. K9 썬더를 기반으로 하되 호주 육군의 요구에 맞춰 개량한 버전 KS9 헌츠맨이라는 이름까지 정해놨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름을 적었어요. KS9 헌츠맨. 호주가 노리는 건 단순 도입이 아니라 자립이었습니다. 저는 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기술 이전의 범위를 물었어요. 어디까지 호주로 넘어오냐고요. 해리슨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설계도면 대부분은 공유된다고요. 제조 공정 매뉴얼도 제공받는다고 했어요. 현지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며 배운다고요. 2년간의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계약에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한 이전이었어요. 단순 조립 수준이 아니라 설계 능력까지 넘어오는 구조였습니다. 해리슨은 말했어요. 이번엔 공장만 남기는 게 아니라 기술까지 남겨야 한다고요. 과거처럼 조립 라인만 있다가 외국 업체가 떠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일은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해리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떠날 때 호주는 무력했다고 했어요. 본사 결정에 따라 공장이 닫혔고 기술은 모두 가져갔죠. 남은 건 빈 건물과 실업자뿐이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해리슨은 강조했어요. 기술을 호주 땅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고요. 저는 메모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호주의 속내가 명확했어요. 이건 안보 사업에 탈을 쓴 산업정책이었습니다. 자주포는 수단이고 진짜 목표는 제조업 재건이었죠. 1,500개 일자리를 되찾고 공장을 다시 돌리고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 해리슨의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조건을 받아들였냐고요. 미국은 거부했는데 한국은 왜 수락했냐고요. 해리슨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한국 방식이 다르다고요. 미국은 판매자 입장이지만 한국은 파트너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호주에게 더 매력적이었다고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캔버라의 햇살이 따가웠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호주의 속내를 봤어요. 산업 재건, 일자리 창출, 제조 능력 확보. 이 모든 게 진짜 목표였습니다. 자주포는 명분이었고 본질은 공장이었어요. 택시가 호텔 앞에 섰습니다. 저는 내려서 로비로 걸어 들어갔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호주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60% 현지 생산, 설계 데이터 접근, 대규모 기술 훈련, KS9 헌츠맨이라는 호주형 자주포 개발. 저는 타이핑을 하며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 모든 걸 순순히 넘겨줄까요? 기술을 이전하면 경쟁자를 키우는 거 아닐까요? 호주가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면 한국은 무엇을 얻는 걸까요? 1조 2천억 원의 계약금만 받고 끝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호주의 속내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속내는 아직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기술을 넘겨주는 걸까요? 단순히 수출 실적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더 큰 계산이 있는 걸까요?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캔버라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고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호주, 자주포 아닌 공장을 샀다. 본문 첫 문장을 썼습니다. 호주 국방부 획득 차관보 마이클 해리슨의 진짜 목표는 K9 썬더가 아니었다. 질롱의 빈 공장을 다시 돌리는 것, 1,500개 일자리를 되찾는 것, 그것이 이번 계약의 본질이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호주의 속내는 이제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제 취재는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엔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박준혁을 만나야 했죠. 한화 글로벌 사업 총괄. 이 계약을 설계한 사람. 그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한국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기술을 넘겨주고 무엇을 얻는지. 저는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서울행 티켓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서울행 비행기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캔버라 호텔방에서 밤새 자료를 정리했어요. 해리슨 인터뷰 내용, 호주 제조업 통계, 계약 개요서.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기사 초안을 다듬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러다 문득 멈췄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거든요.
한국은 결국 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60% 현지 생산, 설계 데이터 공유, 2년간 기술 훈련. 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인 순간 한국은 이미 진 거예요. 수출은 성공했지만 미래를 팔아넘긴 겁니다. 저는 새로운 문서를 열고 분석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은 수출을 택했고 결국 기술을 넘길 수밖에 없다. 제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논리가 명확했거든요. 호주는 거대한 시장이었습니다. 1조 2천억 원 계약, 40문의 자주포, 30년 운용 계획. 이런 조건 앞에서 한국이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어요. 저는 국제방산 시장의 사례들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전투기 기술을 들여왔던 일. 수호이 27을 라이선스 생산하다가 결국 자체 개발로 넘어간 J11. 러시아는 기술을 팔았고 중국은 그걸 토대로 독자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러시아 전투기를 사지 않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길을 걷는 거였어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기술 이전의 함정. 단기적으론 수출 실적이지만 장기적으론 경쟁자 양성입니다. 호주는 지금 한국에게 배우지만 10년 뒤엔 독자 개발할 거예요. KS9 헌츠맨의 다음 버전은 한국 없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한국은 시장을 잃는 거죠.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호주의 전략이 교묘했다고 적었어요. 정치적 명분을 줬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최초 선택이라는 영광. 미국을 제치고 이긴 성과.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들이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죠. 그 뒤에 숨은 진짜 의도는 기술 확보였는데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버린 커피가 쓴맛을 남겼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담당자들은 이걸 몰랐을까요? 박준혁 같은 사람들도 이 함정을 모르고 계약했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단기 실적에 눈이 멀었을까요? 저는 후자에 무게를 뒀습니다. 기사에 한 문단을 더 추가했습니다. 방산 수출은 정부 실적과 직결된다. 1조 원대 계약은 정치적 업적이다. 한국 정부는 장기 전략보다 단기 성과를 선택했고 한화는 매출 확대를 우선했다. 그 대가는 10년 뒤 지불하게 될 것이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기술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술을 팔고 결국 시장을 잃는 패턴. 일본이 한국에 제철 기술을 넘겨줬던 일. 독일이 중국의 고속철 기술을 이전했던 일. 모두 같은 결과였습니다. 수출은 성공했지만 경쟁자를 키웠어요. 이제 한국이 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K9 썬더는 분명 우수한 무기예요. 성능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죠. 하지만 그 기술을 호주에 넘기는 순간 우위는 사라집니다. 호주는 배우고 개량하고 결국 독립할 거예요. 한국은 선생님 역할만 하다가 시장을 잃는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캔버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거리엔 차들이 드문드문 지나갔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공장을 지으면 기술도 따라간다고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습니다. 호주는 처음엔 한국 기술자들에게 의존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결론 부분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어요. 한국의 선택은 불가피했다. 거대한 시장, 정치적 명분, 정부의 압박. 이 모든 조건 앞에서 거절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명확하다. 기술 유출과 시장 상실. 호주는 10년 안에 독자 모델을 개발할 것이고 한국은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저는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논리가 탄탄했어요. 근거도 충분했습니다. 역사적 사례들이 뒷받침했죠. 저는 이 분석에 자신이 있었어요. 15년간 이 분야를 취재하며 쌓은 통찰이었습니다. 한국은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파일을 저장하고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어요. K9 수출에 숨겨진 대가, 기술 이전 함정 분석. 첨부 파일을 누르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발송됐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담당자들은 내일 이 기사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반박할까요? 인정할까요? 아마 침묵할 거예요. 이미 계약은 끝났고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1조 2천억 원, 40문, 60% 현지 생산, 2년 기술 훈련.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단기 이익과 장기 손실, 호주의 현재 투자와 미래 수익. 저는 확신했어요. 이 계약의 진짜 승자는 호주라고요. 몇 시간 뒤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침 6시. 서울행 비행기 시간이었어요. 저는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샤워를 하고 호텔을 나섰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편집장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어요. 기사 잘 받았다고 내일 일면에 실린다고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론 캔버라 시내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출근 시간이라 차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서울에 가면 박준혁을 만나야 한다고요. 하지만 뭘 물어볼까요? 이미 제 결론은 나왔는데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게이트로 향했어요. 탑승을 기다리며 커피를 샀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번엔 쓰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달았죠.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어젯밤 작성한 기사를 한 번 더 읽었어요. 문장들이 매끄러웠습니다. 논리가 탄탄했어요. 저는 만족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분석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은 당할 것이다. 공장을 지으면 기술도 따라간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에 넣었어요. 게이트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선 뭘 취재해야 할까요? 박준혁 인터뷰가 성사될까요? 만약 만난다면 그는 제 분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창밖으론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붙고 이륙했습니다. 캔버라가 점점 작아지더니 사라졌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시간 비행 동안 좀 쉬어야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이 이어졌어요. 한국은 정말 순진하게 기술을 넘긴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계산이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분석이 맞았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기술을 파는 쪽은 결국 시장을 잃어요. 비행기가 순항고도에 올랐습니다. 승무원이 음료를 가져왔어요. 저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거든요. 물을 다 마시고 컵을 돌려줬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자려고 했어요. 하지만 잠들기 직전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게 있을까요? 호주의 속내는 명확히 봤어요. 하지만 한국의 속내는 아직 안 봤죠. 만약 한국에게 다른 전략이 있다면요? 만약 제 분석이 틀렸다면요?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맞아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후 3시에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은 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호텔 체크인 후 노트북을 펼치고 박준혁 인터뷰 요청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한화글로벌 사업 총괄이자 이 계약의 설계자를 꼭 만나야 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뒤 호주 국방부가 공개한 계약 개요서를 다운로드해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공개 정보라 세부 내용은 없었지만 부속 문서 목록만큼은 확인할 수 있었죠. 화면을 스크롤하며 항목들을 살펴보는데 기술 이전 범위, 현지 생산 일정, 품질 보증 조건, 유지 보수 계약 같은 일반적인 항목들 사이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부록 3-7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업데이트 권한. 저는 즉시 호주 국방부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부록 3-7 문서를 요청하면서 군사기밀이 아닌 이상 공개해달라고 적었습니다. 답장은 다음날 올 테니 그 사이에 다른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계약 사례, 터키 계약 내용, 에스토니아 계약 구조를 찾아 비교 분석할 계획이었죠. 밤 10시가 넘어서도 커피를 주문하며 작업을 계속했는데 폴란드 계약서를 읽다가 중요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은 한화가 보유하며 라이선스 생산 승인은 계약 갱신 시마다 재검토된다는 내용이었어요. 형광펜으로 그 부분을 표시하고 터키 계약도 확인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는 암호화되어 제공되며 업그레이드는 한화 승인 하에만 가능하다는 조항이었죠. 저는 메모장의 핵심 기술은 블랙박스라고 적으면서 제조 기술은 이전하지만 작동 원리는 숨긴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의자에 기대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어제 작성한 한국은 기술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정말 맞는 걸까요? 폴란드와 터키 사례를 보면 한국은 핵심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는데 호주 계약도 같은 구조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이메일을 확인하니 호주 국방부에서 답장이 와 있었어요. 부록 3-7은 기술 기밀 조항이 포함되어 비공개지만 요약본은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PDF 3페이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읽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의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항목에는 KS9 헌츠맨에 탑재되는 사격 통제 시스템이 K9 썬더 기반이면 핵심 알고리즘은 암호화 모듈로 보호되고 소스 코드는 이전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형광펜을 들고 암호화 모듈 부분을 표시했어요. 이게 핵심이었죠. 두 번째 페이지의 엔진 제어 시스템 업데이트 권한 조항은 더 놀라웠습니다. KS9의 엔진 제어 알고리즘은 원격 업데이트 방식을 채택하며 업데이트는 한화 서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호주 측은 독자적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펜을 멈추고 다시 읽었습니다. 원격 업데이트라는 건 결국 통제권을 의미하는 거였죠. 세 번째 페이지는 업그레이드 승인권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KS9의 모든 성능 개량 및 무장 업그레이드는 한화의 기술 승인을 필요로 하며 호주가 독자적으로 개조할 경우 품질 보증 및 기술 지원이 중단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며 이해했어요. 승인권, 한국이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노트북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는데 서울 시내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차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은 기술을 넘기고 당한다고 확신했는데 이 문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문서로 돌아가서 부록 3-8의 부품 공급 계약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특수 강제는 한국에서만 공급되며 포신 제작용 고강도 합금은 한화 독점 공급, 정밀 유압 부품은 한국 협력사 전용 납품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메모장의 핵심 부품은 한국이 통제라고 적었습니다. 부록 3-9의 기술 훈련 프로그램 항목도 흥미로웠는데 호주 엔지니어는 제조 공정을 훈련받지만 설계 변경 권한은 포함되지 않으며 시스템 통합 기술은 이전되나 개별 모듈 설계 원리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중얼거렸어요. 제조는 배우지만 설계는 못 배운다. 의자에서 일어나 방안을 걸어다니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호주는 공장을 얻었고 자주포를 만드는 능력도 얻었지만 핵심은 완전히 잠겨 있었어요. 사격 통제 알고리즘,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승인권, 특수 부품 공급, 이 모든 게 한국 손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 어제 작성한 기사를 열었어요. 한국은 수출을 택했고 결국 기술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문장을 읽고 또 읽었는데 완전히 틀린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넘기지 않았어요. 제조 능력만 넘겼을 뿐이었죠. 새 문서를 열고 수정 기사를 쓰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고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15년간 쌓아온 분석 틀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를 들고 런던 편집장에게 걸었는데 새벽 시간이라 졸린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어제 보낸 기사를 보류해달라고 부탁하며 추가 취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편집장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계약 구조가 생각과 다르고 한국이 기술을 넘긴 게 아니라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편집장은 확실히 확인하고 다시 연락하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부록 문서들이 열려 있었는데 암호화 모듈, 원격 업데이트, 승인권, 독점 공급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완전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부분적 기술 이전이었어요. 하지만 왜 한국은 이렇게 설계했을까요? 단순히 기술 보호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큰 의도가 있는 걸까요? 이메일을 다시 확인했더니 한화 측에서 답장이 와 있었는데 박준혁 총괄은 해외 출장 중이라 다음 주에 귀국한다며 인터뷰는 그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방산연구소 분석가, 전직 방사청 관계자, 대학 교수 같은 다른 전문가들을 만나기로 하고 연락처 목록을 열어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방에서 나와 거리를 걸었는데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환하게 빛나고 사람들과 차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뭘 놓쳤을까요? 왜 이 조항들을 처음부터 보지 못했을까요? 호텔로 돌아와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다시 열고 부록 문서들을 정리해서 표로 만들었어요. 왼쪽엔 이전되는 것들로 제조 공정, 조립 기술, 품질 관리를 적었고 오른쪽엔 이전되지 않는 것들로 핵심 알고리즘, 설계 권한, 업그레이드, 승인권, 특수 부품을 정리했습니다. 표를 완성하고 바라보니 균형이 보였는데 한국은 주고 안 준 게 명확히 구분돼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계산했을까요? 메모장에 왜 핵심은 잠겨 있는가라는 질문을 적으며 이 질문에 답하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기술 보호 차원이 아닐 수 있었고 더 큰 전략이 숨어 있을 수도 있었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제까지 확신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당한다는 제 분석이 틀렸다면 진실은 뭘까요? 한국은 정말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스쳤는데 이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게임이고 저는 겉만 봤을 뿐 속은 아직 보지 못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박준혁을 만나야 해요. 일주일 뒤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서울에서 3명의 전문가를 만났는데 방산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계약 구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이 플랫폼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어요. 전직 방사청 국장은 이게 단순 수출이 아니라 생태계 구축이라고 설명했고 서울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이 계약이 파이브 아이즈 내부로 들어가는 트로이 목마 같다는 흥미로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번쩍이는 게 있었어요. 드디어 박준혁과의 인터뷰 날이 왔습니다. 한화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로 향했는데 고층 빌딩 회의실에서 박준혁을 만났어요. 48세, 공학 박사 출신답게 절제된 말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펼치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호주 계약의 핵심 조항들, 특히 암호화 모듈과 업그레이드 승인권에 대해 설명해달라고요. 박준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호주 공장은 단순 내수용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공장이 겨냥한 진짜 대상은 따로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펜을 들고 기다렸는데 박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육군이 현재 낡은 자주포 교체를 검토 중이고 캐나다 육군도 3년 내 자주포 도입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영국 육군 역시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기존 모델의 후속을 논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메모를 멈추고 박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호주 공장과 무슨 관계냐고 묻자 박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핵심을 짚어줬어요. 만약 뉴질랜드나 캐나다가 자주포를 도입한다면 파이브 아이즈 국가인 호주에서 생산된 KS9 헌츠맨을 선택하는 게 정치적으로 훨씬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보다 호주산 자주포를 사는 게 의회 설득도 쉽고 여론 반발도 적으며 동맹 내 조달이라는 명분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죠.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공장은 단순히 호주군 사신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파이브 아이즈 전체를 겨냥한 생산 거점이었던 거예요. 호주 생산이라는 타이틀을 달면 뉴질랜드, 캐나다, 심지어 영국까지 정치적 장벽 없이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이어서 말했는데 실제로 뉴질랜드 국방부에서 이미 비공식 접촉이 왔고 캐나다 방산청도 관심을 표명했다고 했어요. 저는 노트북에 재빨리 타이핑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면 돌파가 아니라 우회 진입 전략이냐고요.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이 직접 파이브 아이즈 시장에 들어가려면 48년 관행과 싸워야 하지만 호주를 통하면 그 성벽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공장에서 만든 KS9은 겉으로는 호주 제품이지만 핵심 기술 플랫폼은 여전히 K9 썬더 기반이고 모든 업그레이드와 개량 권한은 한국이 보유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결국 이 나라들은 한국 기술 생태계 안에 들어오는 거냐고요. 박준혁은 정확히 그렇다고 답하며 이게 바로 플랫폼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어요. 애플이 아이폰을 파는 게 아니라 iOS 생태계를 파는 것처럼 한국은 자주포를 파는 게 아니라 K9 플랫폼 생태계를 파는 거라면서요. 한번 들어오면 시스템 전체가 연동되기 때문에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발견했던 이상한 조항들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암호화 모듈, 원격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승인권, 특수 부품 독점 공급, 이 모든 게 생태계에 묶어두기 위한 장치였던 겁니다. 박준혁에게 물었어요. 그럼 호주는 자립을 원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플랫폼에 종속되는 거 아니냐고요. 박준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종속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상호 의존 관계라고 봐야 한다면서 호주는 제조 능력과 일자리를 얻었고 한국은 시장 접근권을 얻었으며 양쪽 모두 이익을 본다는 설명이었어요. 다만 핵심 설계 방향과 업그레이드 권한은 한국 서울에 남아있다는 건 명확히 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정리하며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보냐고 물었는데 박준혁은 영국이 가장 어려운 시장이라고 인정했어요. 영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특별하고 자체 방산 산업도 강하며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직접 진입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하지만 만약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KS9을 선택한다면
영국도 파이브 아이즈 내 표준화 압력을 받을 수 있고 호주산이라는 명분이 있으면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깊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계적 포위 전략이었어요. 먼저 호주를 거점으로 확보하고 뉴질랜드와 캐나다를 끌어들인 뒤 마지막으로 영국까지 포위하는 구조였습니다. 박준혁에게 물었어요. 미국은 이걸 모를까요? 라고요. 박준혁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면서 다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호주는 주권 국가로서 자유롭게 선택했고 뉴질랜드와 캐나다도 각자의 국익에 따라 판단할 거라면서 미국이 정치적 압력을 넣을 수는 있지만 결국 성능과 가격, 기술 이전 조건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으면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타이핑을 계속했는데 박준혁의 말을 정리하면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성벽을 정면으로 부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었고 그 문이 바로 호주였던 거죠. 호주 공장은 제조시설이 아니라 진입 거점이었어요. 박준혁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국 한국의 목표가 뭐냐고요? 박준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명확하게 답했어요. 남반구 전략 거점 구축이라고요. 호주를 시작으로 파이브 아이즈 군수 네트워크 안에 한국 기술 플랫폼을 뿌리내리는 게 목표이며 이게 성공하면 한국은 더 이상 성벽 밖 국가가 아니라 성벽 안 파트너가 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박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건 침투가 아니라 설계된 진입이라는 말이 맞네요. 라고 말하자 박준혁은 처음으로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침투라는 단어는 부정적이지만 우리는 정당한 경쟁을 통해 선택받았고 계약 조건도 투명하게 공개했다면서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여의도 거리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 한국은 당할 것이다는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당하는 게 아니라 더 큰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호주 공장은 트로이의 목마였고 그 안에 든 건 한국 기술 플랫폼이었으며 목표는 파이브 아이즈 전체였던 겁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꺼내 편집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기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전략적 진입이라고 적었어요. 편집장에게서 즉시 답장이 왔는데 빨리 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열고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트로이의 목마, 한국, 파이브 아이즈 성벽 내부 진입 전략.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박준혁과의 인터뷰 내용, 호주 공장의 진짜 목적, 뉴질랜드와 캐나다 겨냥 전략, 영국까지 포위하는 구조를 차례로 풀었었습니다. 기사를 저장하고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전략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이 나라들이 한국 생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그 메커니즘을 더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내일 다시 전문가들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하며 노트북을 닫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강남의 한방산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전날 박준혁과의 인터뷰로 현재 전략은 이해했지만 장기적으로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알고 싶었어요. 연구소 회의실에서 만난 김태훈 박사는 20년 넘게 방산기술 이전을 연구한 전문가였는데 제가 계약 구조를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이건 전형적인 플랫폼 종속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10년 뒤를 상상해보라고 하면서 K9 썬더는 계속 진화한다고 했습니다. K9A1이 현재 버전이라면 5년 뒤엔 K9A2가 나올 거고 10년 뒤엔 K9A3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각 버전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이 개선되고 자동화 수준이 높아지며 네트워크 연동 능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호주는 어떻게 되냐고요? 김 박사는 바로 그게 핵심이라며 호주가 KS9 헌츠맨을 운용하다 보면 다른 국가들이 최신 버전을 쓰는 걸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폴란드가 K9A2로 업그레이드하고 터키가 새로운 사격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호주도 뒤처지고 싶지 않을 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자체 생산 능력이 있지 않냐고 반문했는데 김 박사는 그게 바로 함정이라고 답했어요. 호주는 제조는 할 수 있지만 설계는 못한다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모든 업그레이드는 한화의 기술 승인이 필요하고 최신 소프트웨어는 암호화되어 있어서 호주가 독자적으로 개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는 업그레이드를 원할 때마다 한국에 요청해야 한다는 거네요. 김 박사는 정확히 그렇다며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구매하는 것도 비용이지만
더 중요한 건 선택권이 없다는 거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이 새 버전을 개발하면 호주는 따라가거나 낙오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자립이 아니라 한국 생태계 안에서 진화. 이 문장이 핵심이었어요. 호주는 공장을 얻었지만 독립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조 능력은 있지만 개발 능력은 없었고 만드는 법은 배웠지만 설계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어요. 김 박사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는데 뉴질랜드나 캐나다가 KS9을 도입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같은 플랫폼을 쓰게 되고 업그레이드도 같은 일정에 맞춰야 하며 부품 호환성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K9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군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 나라들이 한국 없이 독자 개발을 할 수는 없냐고요. 김 박사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했어요. 첫째, 핵심 알고리즘이 암호화되어 있어서 역설계가 어렵고, 둘째, 특수 부품이 한국 독점 공급이라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어우며, 셋째, 독자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그냥 한국 버전을 따라가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깊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의존성의 역전이었어요. 처음에 호주는 한국 기술에 의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존도는 점점 깊어지고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마치 스마트폰 운영체제처럼요. 안드로이드를 쓰기 시작하면 앱도, 데이터도, 사용 습관도 모두 그 생태계 안에 갇히는 것처럼요. 김 박사는 화이트보드에 도표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1년 차에는 호주가 한국에 90% 의존하고 5년 차가 되면 제조 능력이 생겨서 60%로 줄어들지만 10년 차가 되면 업그레이드와 부품 공급 때문에 의존도가 다시 70%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립도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깊이 통합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메모를 계속하며 물었습니다. 호주는 이걸 알고 계약했을까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마 알았을 거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면서 미국은 기술 이전을 안 해주고 유럽 업체들은 가격이 비싸며 한국만이 호주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불완전한 자립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해석이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타이핑을 계속했는데 문득 한 가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호주는 기술을 얻으려 했고 한국은 시간을 얻었다. 이게 이 계약의 본질이었어요. 호주는 당장의 제조 능력을 얻었지만 한국은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을 얻은 겁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연구소를 나왔는데 서울 거리를 걸으며 지난 3주를 돌이켜봤습니다. 런던에서 한국은 당할 것이다라고 확신했던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캔버라에서 호주의 속내를 봤을 때는 한국이 순진하게 기술을 넘긴다고 생각했고 서울에서 계약 조항을 발견했을 때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전체 그림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며 설계한 구조였고 호주는 그 구조의 첫 번째 조각이었어요.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이 따라온다면 파이브 아이즈 전체가 K9 플랫폼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작성한 트로이의 목마 기사에 이어지는 후속 기사였는데 제목은 의존성의 역전, 자립의 환상과 생태계의 함정으로 정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첫 문단을 썼습니다. 호주는 자립을 꿈꿨다. 하지만 얻은 건 새로운 형태의 의존이었다. 공장은 호주에 있지만 설계는 서울에 있다. 자주포를 만들 순 있지만 진화 방향은 정할 수 없다. 이것이 21세기 기술 종속의 새로운 모습이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김태훈 박사와의 인터뷰 내용, 10년 뒤 시나리오, 업그레이드 의존성, 플랫폼 생태계 구조를 차례로 풀어 썼어요.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는데 마지막 문단을 쓸 때가 되자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한국을 비난해야 할까요? 아니면 영리한 전략이라고 칭찬해야 할까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비난도 칭찬도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21세기 방산 시장의 새로운 규칙이었고 한국은 그 규칙을 먼저 이해한 거였어요. 저는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썼습니다. 호주는 기술을 얻으려 했고 한국은 시간을 얻었다. 10년 뒤 누가 더 많은 것을 얻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계약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30년을 내다본 생태계 설계였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편집장에게 파일을 보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런던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어요. 제가 3주 전 런던에서 작성했던 기사, 한국 기술 이전 승부수라는 제목의 그 오만한 기사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파일을 열고 제목을 바꿨어요. 한국 남반구 전략 거점 설계 성공. 이게 진실에 가까운 제목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맑았어요. 3주간의 취재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겸손을 배웠고 인내를 배웠으며 무엇보다 표면 아래를 보는 법을 배웠어요. 호주는 공장을 얻었고 한국은 성벽 안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을 얻었죠. 런던행 비행기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는데 노트북 화면에 열려있는 파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3주 전 캔버라에서 작성한 기사, 서울에서 수정한 기사, 어제 완성한 최종 기사. 3개의 파일이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제목들을 비교하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술 이전 승부수 거대 시장 앞에 무릎 꿇다. 3주 전 제가 확신에 차서 작성한 제목이었어요. 본문을 읽어내려가는데 한국은 수출을 택했고 결국 기술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제목을 지웠어요.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남반구 전략 거점 설계 성공. 같은 계약을 보고도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15년 경력의 방산 전문 기자라는 자부심이 오만으로 변했었고 경험이 쌓일수록 선입견도 함께 굳어졌던 거예요. 저는 역사적 사례들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기술을 흡수한 일, 일본이 한국의 제철 기술을 넘긴 일. 그 패턴이 반복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넘기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고 고객을 얻는 게 아니라 파트너를 묶어두고 있었어요. 저는 본문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며 오판했던 문장들을 지워나갔는데 지울수록 제 오만함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공장을 지으면 기술도 따라간다는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 자리에 공장은 호주에, 통제는 서울에라고 적었어요. 한국은 단기 실적에 눈이 멀었다는 문장도 삭제했습니다. 대신 한국은 30년을 내다봤다고 썼습니다. 하나씩 수정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틀린 건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점이 좁았기 때문이었다는 걸요. 파일을 저장하고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3주 전 보낸 기사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하며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작성한 시리즈물로 대체하겠다고 적었어요. 3부작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부 트로이의 목마, 파이브 아이즈 내부 진입 전략, 2부 의존성의 역전 생태계의 함정, 3부 성벽 안의 자리, 48년 질서의 재편.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는데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달리는 차들, 움직이는 도시. 저는 생각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 박준혁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지금도 다음 10년, 20년을 설계하고 있을 거라고요. 노트북을 닫고 짐을 챙겼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메모를 정리했어요. 이번 취재에서 배운 교훈들을 적었는데 첫 번째는 겸손이었습니다. 아무리 경력이 쌓여도 모르는 게 더 많다는 사실. 두 번째는 인내였어요. 표면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관점이었습니다. 같은 사실도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 보인다는 걸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탑승 게이트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는데 기다리는 동안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편집장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3부작 기획 승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일면 톱기사로 싣겠다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감사 메일을 보내고 파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오타는 없는지, 논리는 탄탄한지, 팩트는 정확한지 확인하면서 특히 박준혁과의 인터뷰 부분을 여러 번 읽었어요. 이건 침투가 아니라 설계된 진입이다라는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이었어요.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런던행 BA17편. 저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게이트로 걸어갔는데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지난 3주를 되돌아봤습니다. 캔버라의 해리슨 인터뷰, 서울의 계약서 분석, 박준혁과의 대화, 김태훈 박사의 설명.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면서 전체 그림이 완성됐던 과정이었죠.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좌석이었는데 이륙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활주로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한국의 다음 전략이 만들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지더니 구름 위로 올라갔고 저는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호주는 공장을 얻었어요. 1,500개 일자리, 제조 능력, 그리고 호주형 자주포 KS9 헌츠맨. 분명한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많은 걸 얻었어요. 파이브 아이즈 내부로 들어가는 발판, 남반구 전략 거점, 그리고 30년을 내다본 생태계 구조. 승무원이 음료를 가져왔는데 커피를 받아 천천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48년간 유지된 파이브 아이즈 조달 관행이 무너진 걸 그냥 지켜볼까요? 아니면 반격을 시도할까요?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미래였어요. 노트북을 다시 꺼내 마지막 정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3부작 기사의 결론 부분을 다듬었는데 어떻게 끝맺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한국의 승리라고 써야 할까요? 호주의 선택이라고 써야 할까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썼습니다. 호주는 공장을 얻었고 한국은 성벽 안에 자리를 얻었다. 누가 더 많이 얻었는지는 10년 뒤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계약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다. 21세기 방산 시장에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고 한국은 그 규칙을 먼저 이해한 쪽이었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3주간의 취재가 마무리됐고 제 오만함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기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팩트를 모으는 능력이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라는 걸요. 몇 시간 뒤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편집장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기사 잘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내일부터 3일 연속 일면에 싣는다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하다고 이번 취재를 통해 많이 배웠다고 적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는데 런던의 회색 하늘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3주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 익숙한 냄새. 하지만 저는 3주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겸손해졌고 더 신중해졌으며 무엇보다 제 한계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으로 3개의 파일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3주 전에 오만한 기사, 중간에 혼란스러운 메모들, 그리고 최종 완성된 3부작. 이 변화가 바로 진실을 향해 가는 과정이었어요. 제목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한국, 남반구 전략 거점 설계 성공. 이게 진실에 가장 가까운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은 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판을 짜고 있었고 호주는 그 판의 첫 번째 조각이었으며 파이브 아이즈 전체가 다음 타겟이었습니다. 저는 파일들을 모두 닫고 소파에 기댔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3주간의 여정이 끝났고 진실을 찾았으며 제 오만함도 인정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을 차례였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전형적인 날씨였죠.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호주는 공장을 얻었고 한국은 성벽 안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과 겸손을 얻었어요. 이게 이 계약이 남긴 진짜 의미였습니다.